원자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지금부터 배울 원자 모형은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배울 거거든? 아직 배운 적이 없어요. 보어의 원자 모형은. 그러니까 보어 이전의 원자 모형까지 배웠는데, 그게 누구의 원자 모형이었냐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러더퍼드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원자 모형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모형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다른 말로 행성 모형이라고 부르는 모형인데, 자, 과학자들이 뭘 이제 트집을 잡냐면, 러더퍼드가 제시한 모형이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트집을 잡습니다. 자, 너 문제점이 있어. 너 원자 모형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 이거 좀 해결해봐. 라고 하지만 해결을 못하겠죠. 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플러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인력을 가지고 잡아당기고 있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휙 가고 있지만 얘가 잡아당기니까 옆을 돌고 있는 상태인 거야. 얘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지. 자, 그러면 이 전자가 그래서 원운동을 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원운동.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 원운동이란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은 결론부터 말하면 파동이라는 걸 발생을 시켜요. 가속도 운동은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쌤이 이런 교보제라고 생각해.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를 등속도로 운동을 시키면 등속도의 조건이 이 물체에게 가해지는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이 물체에게 떨림이나 흔들림 같은 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동이 뭐냐면 흔들림, 떨림이야. 봐봐. 등속도 운동일 때는 없었지만 이제 가속도 운동을 시켜볼게요. 갑자기 속도가 확 증가하는 거야. 확 증가하거나 하면서 하는 거 어때요? 어떤 떨림이라는 게 발생하죠. 이 떨림이 파동입니다. 떨림이 파동이야. 자, 그럼 원운동도 시켜볼게요. 원운동도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떨림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때요? 이 떨림 발생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떨림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떨림이 발생된다라는 건 파동이라는 게 발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 파동이란 녀석은 정체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파동이 발생되고 있다는 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딴지를 건 거냐면은 전자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야, 우리가 전자기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파동이 발생될 거고, 파동이 발생되면 에너지가 뿜어져 나갈 텐데, 전자가 계속 에너지를 뿜어내면 전자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야. 현재 전자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운동을 하면서 원심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 녀석이 가진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점점 줄어들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나요?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원자 모형은 잘못됐어, 성립될 수 없어 라고 딴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자한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공급한 다음에 한참 시간을 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에너지가 훨씬 많아지니까 플러스로부터 많이 도망가겠죠. 훨씬 많이 도망갑니다. 하지만 훨씬 많이 도망간 녀석은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돼.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훅 바깥으로 도망갔던 전자가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을 하면
작은 에너지부터 중간 에너지부터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까지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주르륵 방출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전자기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야, 네가 제시한 모형이 맞다면 우리가 에너지를 엄청 공급한 다음에 한참 가만 놔두면은 얘가 방출한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면은 연속 스펙트럼의 모습으로 관찰되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러더퍼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러더퍼드도 인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자기학을 아는데 이런 논리가 맞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한 다음에 하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네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러더퍼드는 해결을 못했고 러더퍼드 그 다음 학자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누구? 보어라는 학자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 거죠.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실험 하나를 볼 텐데, 자, 이 실험 바로 볼게요. 이 사람들이 한 실험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실험입니다. 이거 좀 지우고 해야겠네요. 안 지우고 할 수 있을까? 자, 이거 일단 기억하고요. 그래서 요 방금 했던 걸 실험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수소 방전관에다가 일단 수소기체를 집어넣어요. 수소기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전기를 걸어주는 게 방전관이거든. 전기를 걸어준다는 게 아까 이 모형에서 플러스 양성자와 전자가 돌고 있는 모형에서 방전관을 통해서 얘한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이쪽 바깥 궤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방전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그 원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모습이고 에너지를 공급한 다음에 저 전기를 땅 끊어주게 됩니다. 전기를 끊어주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가면서 아까와 같은 작은 에너지부터 큰 에너지를 전체 쭉 방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뭘 예상했다? 이런 걸 예상한 거, 원래는 이러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한 거죠.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떠했다? 바로 이러한 선 스펙트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실험 결과는. 그러니까 전자기학을 연구했던 모든 학자들도 다 놀란 거야.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어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새롭게 들고 나온 원자 모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모형이에요. 일단 모형 먼저 설명할게요. 자, 바로 이 모형입니다. 다른 말로 껍질 모형이라고 합니다. 러더퍼드는 껍질의 개념을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1차 껍질, 2차 껍질. 우리 주기율표 배울 때 1차 껍질인 게 1주기, 2차 껍질이 있는 게 2주기. 껍질 개념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 거잖아. 바로 그 껍질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보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껍질 개념을 도입하면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돼요. 봐봐. 현재 여기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잖아. 현재 이 전자는 어느 껍질에 있냐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였던 거야. 에너지가 가장 적으니까 가장 안쪽 궤도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멀리 도망칠 수 있겠죠. 맞죠? 도망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방전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 전자한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어디까지 올라온다? 여기까지 올라왔다 칩시다. 몇 번째 껍질? 하나, 둘, 셋, 네 번째 껍질까지 올라왔다 칩시다. 여기서 방전관의 전기를 딱 끊어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야?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간다? 경우의 수가 생겨요. 얘가 바로 돌아가지 않고요. 3차 껍질로만 먼저 떨어지는 경우, 또는 얘가 2차 껍질까지 떨어지는 경우, 또는 얘가 1차 껍질까지 바로 떨어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세 가지 경우가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거 또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찍찍찍 방출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줄, 얘가 50줄, 얘가 200줄, 이런 식으로 10줄 또는 50줄 또는 200줄의 에너지가 방출될 거라는 겁니다. 껍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껍질을 내려간 첫 번째 한 칸만 내려가면 10줄만 방출되고요. 2칸 내려간다면 50줄 방출되고 3칸 내려간다면 200줄 방출되는 거예요. 연속적이지 않고요. 이거 또는 이것이 방출되는 것이 아까 봤던 그런 선 스펙트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스펙트럼 보면은 이런 선의 모습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이제 10줄에 해당하는 게 10줄에 여기가 10줄, 50줄, 200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 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연속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아주 불연속적인 에너지가 띄엄띄엄 나오는 것을 이렇게 껍질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껍질의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껍질을 볼게요. 자, 보어가 제시한 이 껍질 모형을 통해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건 있어요. 가정하고 있는 거. 뭘 가정했냐면 여기도 전자가 이 껍질을 원운동하고 돌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어떤 가정을 하냐면 근데 우리 이렇게 가정합시다. 껍질이라는 개념을 이 껍질이라는 곳을 전자가 돌 때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껍질을 돌고 있는 전자는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은 그 선 스펙트럼 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수단일 뿐이지 이것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현대의 원자 모형이 그래서 또 한 번 등장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제시하고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 껍질의 이름들입니다. 첫 번째 껍질, 이걸 n equal 1이라고 표현하고요. 첫 번째 껍질에 기호를 붙였죠. 어떤 기호? K라는 기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K. 첫 번째 껍질이 K 껍질이야. 보어가 말한 겁니다.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 하자. 두 번째 껍질을 L. K, L, M, N, O, P, Q, R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가는 거야.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로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 보어가 K-팝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K 껍질이라고 정한 거야. 뻥인 거 알죠? 뻥이고요. 아무튼 아무튼 코리아 사람이니까 K라서 너무 다행인 거야. 기억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껍질이 프라이드 K 껍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고요. 실제로 K 껍질이라고 정한 이유를 말할게요. 실제로는 이게 첫 번째 껍질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야. 첫 번째 껍질이라면 A 껍질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안쪽에 껍질이 또 새롭게 발견되면 어떡해? 그럼 뭐라고 말할 거야? 그죠? 그래서 중간 정도, 한 K 껍질 정도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 K라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K-팝을 들먹인 거니까 기억을 꼭 합시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자, 보어가 제시한 원자 모형이 바로 저런 원자 모형을 제시했다라는 거고요.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이 굉장히 또 잘한 것 또는 되게 위대한 것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이 전자를 가지고 야, 너 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첫 번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을 숫자로 구해내요. 바로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바로 이만큼입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2kJ/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까지 정확히 구해낸 게 보어의 업적이라고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왜 하필 마이너스가 붙었냐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구하긴 구하는데 얘는 수소한테만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먼저 왜 이 녀석들이 가진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해결할게요. 봐봐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했던 얘기인데 지표면으로부터 첫 번째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있다면 A와 B 중에 포텐셜 에너지가 많은 건 B가 더 포텐셜 에너지가 많죠.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거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그래서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텐셜은 많아지는 거야. C를 여기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C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무한대 위치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무한대까지 올라가면 얘는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 가장 많겠죠? 인정? 근데 가장 많지만 무한대까지 올라가면 얘네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죠. 근데 무한대까지 가면 중력이 사라집니다. 중력이 없어져. 얘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는 녀석이니까 얘는 에너지가 얼마라고 정의한다? 0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를 얼마라고 정의한다? 0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아래 것들은 마이너스라는 에너지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전자가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가 가진 에너지는 가장 많겠죠. 얘가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얼마라고 한다? 0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먼저 마이너스에 대한 이해부터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도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이 뭐냐면 얘는 수소만, only 수소 원자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수소 원자만 설명이 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잘 봐봐.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가 하나만 돌아다니죠. 다른 전자가 없잖아. 다른 전자가 없으니까 다른 전자가 이 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전혀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녀석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헬륨을 가지고 실험한다 쳐봐요.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니까 전자가 2개 있죠. 그 두 번째 전자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움직이잖아,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얘가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크게 영향을 안 미치죠. 그래서 이 녀석의 에너지를 구했더니 이 값이 나왔다 칩시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1번 전자가 막 움직이다가 어떨 때는 자, 다시 에너지를 재봤더니 이 전자가 움직여서 이번에 전자가 여기 와 있네? 이럴 땐 어떨까? 너 아까 에너지가 1310이었지? 지금은 얼마니? 다시 재봤더니 얘가 얘를 밀어냅니다. 그죠? 전자끼리 영향력을 미친다고. 전자끼리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이 달라져요. 이 전자 때문에. 이 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 나머지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얼마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까지 정확하게 구해내는 건 뭐까지만 가능하다?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까지만 가능하다. 헬륨부터는 저런 에너지를 구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전자 원자,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진 원자, 다전자 원자들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두가 되는 게 현대 원자 모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겁니다. 가정한 것도 있어. 에너지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하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다전자 원자는 에너지 값을 또 설명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 원자 모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시험 문제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외우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일반식으로 쓰면은 n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mol 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겠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전자 껍질, 여기 있는 녀석의 에너지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세 번째 전자 껍질은 3의 제곱, 네 번째 전자 껍질은 4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1312가 엄청 거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산할 때는 정확한 값을 구해내라라고 문제에 나오지 않고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녀석을 두 번째 전자껍질로 올릴 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런 걸 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와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중에서 누가 더 많아요? 누가 더 많죠? 두 번째가 많죠? 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되게 헷갈립니다. 마이너스 1312하고 마이너스 4분의 1312 중에 누가 더 큰 값이야? 얘가 더 큰 값인 거야. 되게 헷갈리죠? 조금 단순화시키기. 그래서 단순화시킨다는 건 이 1312를 K라고 치환합니다. 1312를 K라고 치환을 하면요. 첫 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K고요. 두 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K가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K와 마이너스 4분의 1K 중에 누가 더 큰 값이냐고요. 누가 더 0에 가깝죠? 얘가 0에 가깝죠? 그래서 얘가 큰 값이에요. 조금 보이나요, 이제?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헷갈려요. 자, 그래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있는 놈을 두 번째 껍질로 올리고 싶어.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나요? 이게 문제예요. 공급하면 이 차이만큼 공급을 해야겠죠. 이 차이만큼을 구하는 방법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차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냐?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을 올릴 때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녀석에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녀석을 빼주게 되면 나옵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니까 그때 이 값을 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K에서 마이너스 뺀다. 뭘 뺀다? 마이너스 K를 빼는 거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K를 빼는 겁니다. 마는 뿔뿔로 바뀌죠?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 4분의 3K를 공급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플러스는 뭐다? 공급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만큼을 공급해야지만 이제 저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4분의 3K만큼이 공급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여기서 이 첫 번째 껍질을 두 번째 껍질을 올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4분의 3K 정도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4분의 3K 정도의 에너지 값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모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봐봐. 첫 번째, 잘 봐. 이 첫 번째 전자를, 1차 껍질의 전자를 2차 껍질로 올리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 전자가 원자핵과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 플러스가 얘를 엄청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두 번째 껍질로 당겨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다.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따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 첫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를 두 번째 전자껍질에 올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모식적으로 상대적으로 두 번째 전자껍질로 올라온 요 녀석을 세 번째 전자껍질로 당기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 조금 쉬워요. 아까보다는. 맞죠? 이미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상태니까 아까보단 좀 쉽다고. 그게 어디 나와 있다? 요만큼밖에 안 필요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두 번째 껍질의 전자를 세 번째로 올 때는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세 번째를 네 번째로 올 때는 더 쉽겠죠? 더 쉽겠네? 엄청 쉽겠네? 그죠? 그래서 심하게는 이 녀석을 무한대까지 올리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필요해요. 뭐보다 작다? 1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2차 껍질로 올리는 이 에너지 값보다 2차 껍질을 무한대까지 올리는 에너지가 훨씬 더 작아요. 실제로 구해볼까? 아까 1차를 2차로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야? 4분의 3K였죠? 2차에 있는 걸 무한대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얼마일까? 무한대의 에너지는 얼마예요? 0이죠. 2차 껍질의 에너지는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1K죠. 그러면 그 차이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 빼기 4분의 1이니까 0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1K밖에 안 됩니다. 보여줄까? 뭔 소리 하는 거냐면 자, 비교해 줄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한 게 1차 껍질에서 2차 껍질을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 4분의 3K를 요딴 방법으로 구해내준 겁니다. 두 번째 퀘스천으로 그러면 야 2차 껍질에 있는 녀석을 무한대까지 올려봐. 그럼 에너지가 얼마 필요해? 그럼 무한대의 에너지에서 2차 껍질 에너지를 빼주면 나올 거 아니야. 무한대 에너지가 얼마야? 0이라고요. 빼기 2차 껍질 에너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분의 1K라고요. 값이 얼마 나와? 4분의 1K입니다. 그죠? 여기가 아까 4분의 3K였다면 얘를 무한대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얼마밖에 안 된다? 4분의 1K밖에 안 됩니다. 시험 문제예요. 얘랑 얘가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 3대 1이죠. 1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2차 껍질에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값과 2차 껍질에 있는 녀석을 무한대로 올릴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 값의 B가 몇 대 몇이냐? 3대 1이다 라고 쓰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구할 때 1311을 넣어서 집어넣으면 되게 계산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니까 K를 집어넣어서 상대적으로 몇 대 몇이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식 기억하고요. 일반식 기억해서 각각의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구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80쪽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약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얘가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사실. 이거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뭐랄까 쫀다 그럴까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딱 겁먹어서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이 많은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직 못 외웠는데, 이거 못 외워도 괜찮아. 그냥 이 1411을 K라고 넣으면 됩니다. K라고 넣으면 돼. 상수니까 K라고 넣고 풀면 되는 부분이에요.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내는 거 한번 시연을 해줬네요. 자, 그리고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죠. 그죠? 이것을 전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전자가 전이 된다. 자, 올라온 전자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나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올라올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내려갈 때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 됩니다. 맞죠? 에너지가 출입되면서 들락날락 할 수 있죠.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전이라 그래. 이 껍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전이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81쪽 맨 위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봐봐. 가장 적은 1차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는 무슨 상태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녀석은 바닥 상태야. 자, 이제 용어 정리야. 얘는 바닥 상태의 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닥 상태, 에너지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가장 낮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오죠. 껍질. 더 높은 껍질로 올라오잖아. 높은 껍질로 올라온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에너지가 더 많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면 들뜬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들뜬 상태다. 들뜬 상태다. 들떠 있어. 들뜬 상태야. 라고 불러줘. 에너지가 많아서 이렇게 들떠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들뜬 상태로는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어.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들떠 있으면 되게 불안정합니다. 근데 바닥 상태는 되게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아까 흡수한 만큼 방출하게 되는 거야. 자, 들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바닥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전자의 전이 얘기하는 중이고요. 자, 스펙트럼 계열만 정리하면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올 거예요. 자, 스펙트럼은 간단합니다. 자, 요 표 기억해요. 봐봐. 어떤 표냐면, 요거 말하는 거야. 1차 껍질에서 2차 껍질 올리는데 엄청 힘들어. 그지? 근데 2차 껍질 이상부터는 조금 수월해져.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배경 지식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 지식인데요. 바로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는 다른 말로 빛이라고 합니다. 빛. 물리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 여기도 필요해요. 자,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상상해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자외선 영역의 빛부터 에너지가 적은 적외선 영역의 빛까지 모든 영역의 빛이 오는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면 떨림이 굉장히 많은 녀석이야. 근데 굉장히 에너지가 중간,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게 태양에서 오는 모든 빛을 파동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자기파라는 건 파동의 형태로 온다. 파동의 형태로 빛이 오는데, 자, 잘 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하다. 가시광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능하다. 볼 시자예요.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입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빨주, 노초, 파남보까지 볼 수 있어요. 일곱 문이 열린다. 나만 아는 노래죠? 아무튼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빨간색이 좀 에너지가 적은 영역이고요. 보라색이 에너지가 많은 영역이야. 빨간색,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만 가시광선의 영역이다 라는 거 일단 기억하고요. 빨간색을 한자어로 적색이라고 하고요. 보라색을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합니다. 적색 바깥쪽 영역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적색 바깥쪽 영역을 무슨 영역이라고 하는 거야? 적외선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 외자예요. 적외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왜?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두 번째, 그럼 자색을 벗어난 것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네. 이걸 무슨 영역이라 한다? 자외선 영역이라고 불러쓰는 겁니다. 당연히 자외선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자외선은 파동이 굉장히 촘촘하게 진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적외선은 진동을 적게 하고 있잖아. 자, 이거를 표현할 때 진동수가 크다. 프리퀀시, 진동수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진동수는 뭐에 비례하나? 에너지가 많다. 얘는 에너지가 적다가 됩니다. 왼쪽에 에너지가 많은 쪽이고요. 오른쪽에 에너지가 적은 쪽이에요. 저기 막 떨림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야. 엄마 목소리! 이쪽이에요. 아빠 목소리 이쪽입니다. 어디가 더 졸려요? 이쪽이 졸려요. 왜? 에너지가 적으니까. 쌤이 이렇게 강의했다면 여기 다 죽어 있을 거예요. 쌤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죠? 약간 높은 편이라서 에너지를 많이 뿌려주고 있으니까 별로 안 졸고 있네요. 아무튼 많이 안 졸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에너지가 많은 게 고음이야. 고음. 얘가 저음 쪽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자, 이렇게 프리퀀시, 즉 진동수가 많으면 요 마루부터 꼭대기부터 꼭대기까지 요 길이가 굉장히 짧죠. 여기를 람다,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 짧은 녀석이 에너지가 많은 쪽입니다. 여기는 우와 파장이 이만해. 그죠? 람다. 그죠? 파장이 엄청나게 길면 에너지가 되게 적은 쪽이 됩니다.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쌤이 보여줄게요. 봐봐. 다음 장 맨 밑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거를 이해하자는 거야. 봐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저 위로 올렸어. 에너지를 공급해서 2차, 3차, 4차 막 올려놓은 거야. 걔가 1차 껍질로 다시 쿵 떨어진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다시 1차에서 2차 올릴 때 에너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서 2차, 3차 막 올려놨어. 그게 다시 1차로 떨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 다시 말해서 이거야.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을 올릴 때 이따만큼의 에너지 간격이 필요하니까 다시 2차에서 1차로 떨어지든 3차에서 1차로 떨어지든 4차에서 1차로 떨어지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출할 거라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따지면 어느 영역에 빛이 방출된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녀석이니까 바로 자외선 영역에 빛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이 전이 될 때 어느 껍질에 있는 상관없이 1차 껍질로 떨어지는 모든 전자들은 어느 영역에 빛을 방출한다? 바로 자외선 영역에 빛을 방출하게 될 거라는 거야. 1차 껍질에서 2차 껍질 사이가 에너지가 엄청 간격이 크니까. 그 자외선 계열의 빛을 라이먼 계열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라이먼 계열. 라이먼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처음 발견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라이먼 계열의 빛이다 라고 불러주고요. 두 번째, 어느 껍질이든 이번에 두 번째 껍질까지만 떨어지는 것들은 아까보다 조금 에너지를 덜 방출하겠죠. 조금 덜 방출하겠죠. 1차 껍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덜 방출하니까 어느 영역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게 될 겁니다. 자, 그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될 때 우리는 발머 계열의 빛이 방출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입니다. 아까 라이먼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럼 어느 껍질은 이번에 3차 껍질,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는 조금 더 에너지가 적게 방출되겠죠. 어느 영역? 바로 여기! 적외선 영역에 빛이 방출되게 되겠네요. 자, 3차 껍질로 떨어지는 것들은 적외선 영역에 빛이 방출된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숫자가 바로 맨 밑에 이 숫자예요. 이 숫자가 파장이라고 써요. 파장. 이 스펙트럼은 항상 파장으로 그려주거든. 파장이 길어. 얘는 파장이 짧아. 그죠? 파장이 긴 건 어느 영역이다? 여기. 적외선 영역이고요. 파장이 짧은 게 가시광선, 더 짧은 게 자외선이잖아.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게 가시광선, 더 짧은 게 자외선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걸 가린다니까. 이걸 안 줘. 이걸 안 주고. 여기 A 영역의 빛, B 영역의 빛, C 영역의 빛 중에서 어느 쪽이 라이먼이냐 찾아라. A죠? 딱 봐도 파장이 제일 짧은 걸 통해서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시험 문제는 이런 컬러를 주니 안 주니? 컬러를 못 줘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가지고 어디가 라이먼인지, 어디가 발먼지, 어디가 파셴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암기법 만들다가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하다가 두 개만 딱 만들었어. 사자하고 대머리 아저씨 중에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사자. 미안해요. 라이언, 머리 없어서 아무튼 그런 발모제 바르는 아저씨. 그래서 대머리 아저씨하고요. 라이먼, 라이거로 라이먼을 외우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힘이 센 게 얘니까 이게 에너지가 더 많네 이런 것들 기억하는 거. 얘가 뭐죠? 파셴은 뭐지? 파셴. 기억나는 거 있나요? 대충 쌤이 만드는 거 막 대충 만들잖아요, 그죠? 별 생각 없이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만들되 의미 있게 기억에 남게 만들어야 이게 기억이 나니까 파셴도 혹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요 암기를 좀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됐습니다. 넘기면은 이제 바로 개념하기 문제 풀이에 나옵니다. 82쪽 문제 풀어볼게요.